1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금융정책 변천사라고 나와 있는데 앞서서 이제 전무님이 이거를 보고 내려오신지 모르겠는데 내용에 대충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 네네. 안 봤어. 보자.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야, 80년대 진짜, 야, 이거 진짜 안 봤어. 네. 대단하다. 이거 공부되겠다. 네, 그래서 80년도에 얘네가 85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BOJ가 맞아요. 너무나 빠른 시일 내에 엔화 강세가 되다 보니까 경제는 내수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85년 이후에 성장을 조금 지원해주기 위해 정책을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정책이 완화적으로 간 것도 함께 더해지면서 자산시장 버블이 막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85년도부터 뭐 90년 초반대까지 해서 버블이 쌓이다가 그때가 마츠다 세이코가 난리 칠 때잖아. 아, 마츠다 세이코 몰라요? 세이코요? 알지? 가수. 가수. 맞아, 세이코. 마츠다 세이코랑 경쟁하는 여자 가수가 있었는데 그 자살 하려고 했었고. 긴기나 긴이라는 노래 알아요 혹시? 긴기나 긴? 긴기나 긴이라고? 낑기나낑. 긴기나 긴이다 그 노래 진짜 내가 놀다 긴기나 긴. 그 당시에 두 마츠 명이 세이코 일본이 그런 것 버블 같아요. 시대에 엄청난 가수가 이제 나왔는데 인기가 좋은 거로 마츠다 세이코가 있어. 마츠다 세이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경쟁자인 여자 가수가 있어. 긴기나 긴? 긴기나 긴이 남자야. 아이 날 놀렸어. 저희가 일단 진행하고 있으니까 속칠 안 해주시고요. 알았어. 네, 그래서 90년도에 들어서서부터는 버블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에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BOJ 입장에서는 정책을 되게 완화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이제 좀 99년도에는 제로금리 정책이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해요. 99년도에 제로금리 정책을 도입을 한 다음 했는데 문제는 99년, 98년 이때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 네. 미국에서는 IT 버블이 생기던 그죠? 때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IT 버블이 사실은 뭐 금융시장 자산 가격이 막 올라가는 때니까 금융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결국에 실물 경제 측면에서도 플러스 요인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 IT 버블의 긍정적인 영향력들을 미국 내부에서도 느꼈었고 전반적인 또 국가들,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경험을 하면서 성장을 다시금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99년도 2월 달에 제로금리 정책을 도입을 했지만 이제 이후에 이제 좀 상황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 IT 버블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도 괜찮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제로금리가 필요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2000년도에 이제 8월 달에 제로금리 정책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또 너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었겠지만 버블이 생기면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2000년도 이후에 2000년, 2001년도에 또 IT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글로벌리하게 경기가 또 위축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일본도 괜찮은 듯 했지만 결국에 2000년도 말에부터 경기 다시금 후퇴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금 정책을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2001년 3월 달에는 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도입이 된 게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푸는 정책이에요. 일본은행의 당좌 예금 잔고라고 해서 소위 지급준비금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급준비금을 확장시키는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확장을 시키냐면 뭐 자산을 매입해준다든지 대출 또는 마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이 유동성을 푸는 정책들을 2001년 3월 달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부터 쭉 유지를 하다가 이제 2005년도까지 이어집니다. 정책을 더더더 완화적으로 만들어 가다가 2005년 말쯤이 돼가지고 어떤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제 더 이상 좀 일본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 없는 것 같다. 지금 물가도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성장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정책 필요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또 정책을 바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 종료가 되고 네. 제로 금리도 다시금 금리가 인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때 시기에서 보시면 2006년, 2007년입니다. 뭐가 있었나요? 금융위기. 네, 금융위기가 그렇죠. 있었어요. 금융이 터지면서 또 경제가 망했고 글로벌 경기가 망하면서 일본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겠죠. 그럼 다시금 정책을 뒷걸음질 치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유지를 했어요. 정책을 완화적으로 유지를 하다가 12년도에 아베가 들어서게 됩니다. 아베 총리가 내각 대신이 되면서 아베노믹스를 주창을 했죠. 아베노믹스의 가장 유명한 건 세 가지 화살이라고 해서 그치. 대담한 금융 완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은행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었어요. 돈을 많이 풀어서 엔화를 약세를 만들어서 수출을 활성화시키자. 성장을 만들어내자. 이거가 큰 골자였거든요. 그럼 당연히 일본은행은 정책을 굉장히 완화적으로 펴주는 게 정부를 도와주는 일이었고요. 2010년도부터는 이제 물가 안정 목표의 경우에도 2%라는 숫자가 제시되면서 달성을 하겠다라는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정책 측면에서도 QQ이라고 해서 양적 질적 완화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금리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자산 매입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013년도 4월부터 QQE 해가지고 자산 매입을 했고 2016년도에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했고 16년 9월에는 YCC 정책을 도입을 해서 지금과 같은 정책의 틀이 만들어진 거는 2016년도 9월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또 정책을 유지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돼요. 네. 그래서 유지를 하다가 코로나 터졌고 코로나 터지면서 정책이 더 완화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움직임들은 이 정책들을 조금씩 걷어들어가는 모습들, 조금씩 그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그럼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더 완화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씩 정상화 내지는 완화의 강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 생각하는 게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연히 봤을 때는 일본이 이렇게 정책을 하다 말다 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네. 하다가 또 말고 하다 말고 심지어 주식 ETF까지 사는 정책까지 썼잖아요. 네. 지금 뭐 갈 때까지 갔다 네. 더 쓰는데 이제 그럼 일본은 확실히 그 지난 디플레에서 벗어난 거로 보이는 거예요? 결론은?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이 그 디플레이션에서 탈각을 했다라는 식으로 아니, 이제 기대감들은 디플레를 있어요. 탈출한다는 핵심은 뭐냐면 일본은 임금이 안 오르는 나라거든요. 자료를 안 읽고 오셨다고 그랬죠, 전무님. 네. 뒤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알았어요. 너무 소름이 돋는데요? 아니, 진짜 그 얘기가 있어요. 뉴스에서 본 거야. 뉴스. 내가 무슨 뭐 대단한 내용 갖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내용 말씀이시니까. 이게 네. 옛날에 임금 격차가 있었는데 일본이 임금이 생각보다 되게 낮거든요. 맞아요. 물가가 안 오르니까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높은 임금 상승률을 안 아베의 했고. 목표는 임금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럼 일부가 있었겠죠. 네. 일부를 올려서 선물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찾으셨어요? 긴기라긴. 긴기라. 누구냐면 욕해서 마츠다 세이코와 나카모로 아키나라고. 나카무라 아키나? 나카모리. 나카모리. 아키나가 좋아했던 남자가 긴기나긴? 그 노래 불렀거든요. 긴기라 노래. 분명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진짜 그 마츠다 세이코를 모른단 말이야? 마츠다세코 저는 알아요. 저 들어본 근데 것 같아요. 긴기나 수업 푸른 시간에. 산호초 몰라? 푸른 산호초? 알아요. 알지? 몰라? 나카무라 아키나도 굉장히 아끼는 분이에요. 아끼나? 일본이 그 당시 보면 우리 같이 요새 뭐 K 컨텐츠 이런 시대를 얘기해. 엔카 이런 가수인가? 아니야. 사람아 지금 날 뭐, 야, 지금 엔카라뇨. 나를 할아버지 만드나 이 그거 사람. 모르세요? 여기서 유행하는 시티팝 같은 거? 그런 느낌. 그 당시가 다 일본 그러니까 버블이야. 그게 다 그거거든. 맞아. 네. 일본 잘 나갈 시티팝이 때. 얼마나 세련됐었고. 그거거든. 그렇지. 90년대 그 송치호 연구원이 좋아하던 그죠. 안전지대. 그런 그런 느낌. 시대들. 하나도 모르는구나.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그때 태어났으니까. 그만할게요. 태어나가지고. 네. 일본이 정말 어마어마한 정책 실험을 많이 한 나라. 이거 뭐 오영용 정리해서 봐도 네. 그 정책이 계속 정말 왔다 완화로 갔다 갈 했네요? 수 있나 싶은데 계속 가요. 이 방향을 안 튀고 계속 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때 ETF 산 거. 네, 2000. 뭐 하는 짓이냐. 뭐하는 진짜. 짓이냐. 그래서 그 퍼스트 리테일링인가요? 유니클로. 그 패스트 리테일링. 네. 네. 거기가 그 일본은행 ETF를 이렇게 샀잖아요. ETF가 이렇게 다 이렇게 비중 니케이랑 뭐 토픽스 추종 지수 ETF 사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걸 담을 수밖에 없거든요. 니케이는 또 그 가격 그거 대비해서 비중이 크게 잡히니까. 그래서 그 유니클로 그 회사 지분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요새가 이렇게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ETF로 보유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아니 간접적으로. 국민연금도 아니고 뭐 어떻게 중앙은행이 이걸 쓰는 거지. 이것도 특이한 나라야 진짜. 근데 또 최근에 니케이 많이 올랐으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비오제. 그래서 이거 빨리 처리를 해야 됐으면 좋겠어요, 했으면은. 지금 시기에. 근데 그럼 시장에 충격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ETF 이런 것들도 지금 규모를 보면은 사주겠다는 얘기를 하지만 사주고 있는 규모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주식이 막 엄청 급락하거나 뭐 변동성이 커야 얘네들이 많이 사주는데 그런 모습이 없으면 매입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매입은 뭐 이 정도 상한을 가지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매입하는 규모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지금은. 상징작스까지. 네, 그래요. 네. 아무튼 그래서 24페이지 보시면 지금까지의 정책들까지 보면은 그래도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5페이지 보시면은 표 4번인데 제가 조금 보시면 음영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뭐 총재가 이 하늘 색깔이 일본은행 출신이고 파랑 색깔이 학자 출신, 나머지 이제 좀 회 색깔이 재무성 출신 사람들이에요. 코로나래요. 그 구로다 총재 같은 경우에는 또 재무성 출신이
총재이기 때문에 재무성이라면 기재부 출신 사람이 한국은행 총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때는 이제 아베노믹스에 발맞춰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민간 학자 출신이기도 하고 일본은행 심의위원, 뭐 금통위원 같은 이걸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총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뭔가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이 오면 이 사람은 정부의 눈치를 안 보고 정말 경제학자 출신인 만큼 적절한 통화 정책을 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총재 당선이 되고 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은 뭐 각각 총재마다 어떤 내각 총리 대신이 있었는지 뭐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정부와 일본은행 간의 관계가 있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건 그겁니다. 제가 지난번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노믹스는 인위적으로 엔화 약세를 만들어서 이제 수출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것들 이게 목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외수를 통한 성장을 원했었어요. 근데 기시다 내각이라고 해서 기시다 총리의 하에서의 내각은 외수가 아니라 이제 내수 중심의 성장을 원합니다. 엔화 약세가 아닌 엔화 강세, 소비나 이런 투자, 내수가 경기를 견인하는 것들을 그리고 있거든요. 물론 자민당이에요. 둘 다 동일하게 자민당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시다 총리가 아베 쪽의 계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베파 아니었나? 원래 아베 총리가 자기 다음으로 기시다를 밀었어요. 근데 이때 근데 기시다가 못하고 스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좀 팽당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간에. 정치 전문가 같은데. 아닙니다.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베 완전 그 아베 라인이었는데 한번 틀어지고 나서 이제 아베 라인은 좀 이제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정책의 기조도 아베노믹스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어하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엔화 약세가 아닌 엔화 강세 이런 것들을 원한다면 정책도 완화로 더 가주면 안 되거든요. 조금씩은 그치. 정상화를 시켜주는 것들이 이제 기시다가 원하는 방향의 통화 정책일 것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금리가 움직인 거지 이 정도면. 그렇죠. 결론적으로 보면 움직인 거죠. 정책이 뭐 완화적이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금리가 올라갔고 했으니까 정책의 변화는 그러니까 변화가 야기한 또 변화가 있었던 거죠. 파트 2로 보시면은 과거 두 번의 사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엔화 얘기했으니까 주식쟁이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는 결국 YCC가 정책 변화가 되면 네. 엔화는 확 바뀌는 거야 이제? 엔화가 확 바뀌냐고요? 일단은 영향은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YCC를 폐지한다는 거는 이게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뜻이잖아요. 일드 커브 수익률 곡선을 타겟을 하는 건데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를 이걸 맞추는 정책을 피는 건데 이걸 포기한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BOJ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치.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금은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국채를 사고 뭐 막 사주는 거잖아요. 막 사주면 돈이 풀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러면 엔화가 더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엔화 약세인 건데 이걸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건 더 이상 이거를 통제하지 않겠다. 더 돈을 안 주식시장의 관심은 풀겠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YCC를 후퇴하는 순간 엔화가 강해지는 거냐? 그러니까 엔화가 강해지면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해질 거냐? 네. 이런 기대가 있는가 네. 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녹음은 하고 있지만 어제 ECB가 열렸는데 완전 뜬금없이 갑자기 금리 올렸잖아요. 약간. 근데 유로 그냥 약세로 가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금리 정책이랑 관련이 없는 거야? 근데 왜 그런 거야? 그쵸. 그러니까 환율이 뭐 중앙은행 총재들이 말을 하는 거는 뭐 금리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얘기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기준금리 차가 이만큼인데 그건 괜찮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요인이 뭐 금리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환율이 동일해요. 뭐 YCC를 폐기한다는 것 자체가 엔화 강세 요인이겠지만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또 어떤 요인들이 엔화를 약세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말한 거야 나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지금 일본이 바꾸는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유로존하고 다른 거는 유로존은 어제 금리 인상하면서 경제 방식 낮췄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은 거 알고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걸 아는데 금리를 인상을 하는 근데 상황인 독일 거죠. 국채 10년이 채권 담당자니까 뭐 3% 같더라. 마이너스 같더라고요. 네. 반말했다 갑자기 너무 깜빡했어.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독일 국채가 0.5 이 정도 있던 원래 마이너스였었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됐다고 하던 게 바로 3%까지. 왔는데 이게 근데 왜냐면 금리가 4%잖아요, 지금. 독일이 ECB 가.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 독일이? 독일 경기 진짜 안 좋아요. 산업 감당 못할 생산도 것 안 같은데? 좋고 지난번에 저희 최강현 팀장님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제 독일 쪽에서 산업 생산을 할 때 에너지 집약 산업이라고 해서 뭐 철강, 화학 이쪽이 되게 살아나야 되거든요. 못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생각보다 되게 부진한 상황이다라는 걸 독일 쪽에서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유로존이라고 하면 19개 유로화를 쓰는 국가들의 통화 정책을 하는 하나의 기관인데 가장 큰 국가가 독일입니다. 그리고 뭐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애들이겠지만 제조업을 해서 이제 유로존 내에 이렇게 생산을 담당하고 소비를 담당하는 국가가 흔들린다라는 거는 유로존 전반적인 국가들 유로 자체에 대한 기대감을 되게 갖기가 어렵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이게 산으로 생각하냐? 이게 정책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환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 네. 그게 주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가 네. 우리 주식쟁이들의 관심인데 내 생각에는 이 정책을 변경해도 일본 경제가 굳건하면 네. 뭐 큰 차이 없을 것 같고 네. 일본 경제가 약하면 달러 강세 계속 이해될 수 있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일본 경제는 나쁘진 않아요 지금. 오히려 독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로존과 BOJ를 비교한다. 근데 BOJ랑 뭐 22 동일하게 똑같이 뭐 정책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일본 경제는 잘 버티고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침체가 좀 덜 온다라는 전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성장이 나오는 국가고 여기는 침체 올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침체가 강하지 않은 것 같아. 요 정도 수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뭐 각국의 통화의 강세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거는 일본이 더 강세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오랜만에 일어나니까 말이 엄청 많아서 하나 팁을 드릴게요. 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다 깜짝 놀랐어.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채권 가격이 급락했다 그랬단 말이야. 네. 그거는 다른 말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놀랍게도 그걸 헷갈리게 썼더라고. 어떤 신문에서. 금리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러니까 충분히 뭐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그러니까 그거는 다 가격 기준이에요.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일반 경제 거기서 그렇게 나왔길래 제가 의외로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얘기? 경제지에서요? 아니 뭐 말하기 그냥 싫어. 신문. 그냥 하여튼 되게 디테일하게 또. 맞아.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약간 헷갈린 거야 순간적으로. 그분이 헷갈리셨던 것 같아. 네, 그래서 20페이지 보시면은 2000년도 8월 제로금리 정책을 종료했던 사례를 적어놨는데요. 그림 9번, 그림 10번이 전무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셨던 그 자산가격 붕괴했던 그림입니다. 니케이 급락했고, 뭐 부동산 가격, 집가, 뭐 주택 가격 막 급락을 하잖아요. 이때 버블이 붕괴가 됐던 시기였었거든요. 그 이후에 또 주식시장에서 또 급락이 나왔던 거는 IT 버블 붕괴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보시면은 자산 가격이 이렇게 급락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추가적으로 또 부동산 시장도 같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실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으로서는 금리를 내리는 정책들을 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해버리면은 기업들은 사실상 경기도 안 좋아지는데 주가까지 빠지니까 거의 이제 이중고가 닥친 그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는 또 막 엄청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아졌고요. 기업 이제 그런 기업들한테 뭐 대출을 해주는 뭐 은행들이나 이런 애들도 이제 부실 채권이 많아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림 11번 보시는 것처럼 97년도, 98년도, 99년도 보면은 금융기관까지도 도산을 해버리는 그쵸.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 측면에서 이제 흔들리게 된 거죠.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자산 시장 가격이 붕괴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져갔었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막 풀었습니다. 표 6번 보시는 것처럼 뭐 공공 투자를 확대를 하고 뭐 고배 대지진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뭐 고용 창출을 위한 지원 이런 것처럼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근데 돈을 많이 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풀면 당연히 경기가 어려우니까 세수는 적게 거치는데 돈을 많이 쓰니까 적자가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림 13번은 좀 너무 흐리긴 하지만 여긴 되게 잘 보이네요. 그 재정 적자가 엄청 이제 심해지는 구간이었어요. 근데 96년도에는 하시모토 내각이라고 해서 새로운 내각이 저 들어섰는데 이름이 기억나니까 문제다. 하시모토 그렇죠. 전 2살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하시모토 내각이 들어서면서 이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워낙에 일본이 이제 장수 사회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정을 막 쓰면 안 된다. 재정의 건전화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좀 구조 개혁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기조였었고, 그다음에 95년도에 또 대지진 나타나고 나서 오히려 건설 투자 중심으로 그 재건 특수가 있었어요. 좀 슬픈 얘기지만 뭐 지진이 나고 붕괴가 되면 또 여기 살리는 수요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고베 대지진의 규모가 매우 컸었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나라 이런 지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교각이 다 무너지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베어링 파산할 때도 네. 원래 일본 증시와 홍콩에 싱가포르에서 동시 차익거래 하던 펀드. 맞아.
영화 그 장면 있잖아. 기억나요. 그 장면. 갑자기 지진한다 갔다 그래서 그 사람 완전 패닉 맞아요. 돼가지고. 그래서 계속 그 물타기 하다가 파산한 건데 음. 하여튼 이렇게 이때가 기록돼 있으니까 보니까 좋네. 네, 그게. 역사책처럼 제가 좀 정리 오 잘 해왔습니다. 잘했다. 역시 예. 진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5년 고베 이후에 아시아 금융위기까지 간 거예요. 맞아요. 그거 더해진 상황에. 그러니까 그때 터지면서 뭔가 일본의 아시아의 중심이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흔들리고 나니까 그랬고 2000년대는 중국이 WTO 들어오면서 새롭게 재편된 거지 완전히. 네, 그러니까 네. 일본이 어쩌면 참 아시아 금융위기 우리나라 외환위기까지 연결되는 시발점이었는데 이때가. 맞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이 되게 좀 부진했었고 맞아요. 대내적으로는 재정 지출도 줄이는 움직임이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이때 소비세율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수요를 위축시키는 작용을 했었고요. 대외적으로는 97년도, 98년도에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을 맞아요. 했었고 이런 영향들 때문에 이제 99년도에 제로금리 도입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도입을 하고 나서 괜찮아진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정책을 디플레이션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되게 겉으로 보이기엔 또 IT 버블이 터져가지고 경기가 회복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2000년도 들어서가지고 일본 내부에서는 경기 선순환 메커니즘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뭐 민간 수요가 회복이 좀 더디다라고 했지만 4월부터는 또 달라져요, 목소리가. 일부 위원들이 경제 괜찮은 것 같다, 좀 수요가 괜찮아지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근데 문제는 정책을 바꾸려고 했을 때 정부는 다시 당연히 싫어하겠죠. 왜냐면은 정책이 만약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조달 코스트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정책 바꾸는 거 반대를 했는데 문제는 2000년도 7월 달에 또 어떤 사태가 있었냐면요. 소고백화점이라고 해서 마치 우리나라의 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처럼 큰 백화점이었어요? 네, 되게 큰 몰라.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그 큰 백화점이 도산을 하면서 시장에서 또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금융시장 쪽에 또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심리가 안 좋아가지고 2000년 7월 달에 금리를 바꾸려다가 아주 눈치를 보다가 다음 달에 정책을 이제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00년 8월 달에 제로금리 정책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 당시에 재밌는 거는 오에다 총재가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 보시면은 이때 제로금리 정책을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만하는 거를 반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오에다 카드 총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런 이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그렇게 제로금리를 폐지를 했는데 문제는 IT 버블이 또 붕괴가 돼가지고 성장이 또 후퇴를 했고 그러면서 다시금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 그림 17번 보시면은 물가가 좀 반등을 하려다가 다시 급락을 해버려요. 그렇죠.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가 이제 2000년 중후반 들어서서 확 다시 물가가 빠지게 되고요. 민간 수요도 괜찮은 것 같이 보였지만 성장을 견인했지만 바로 이듬해 다시 또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뭔가 조금은 너무 시기상조로 정책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본에서 배운 교훈이 정책을 이래 하다 말다 하면 안 되니까 미국은 강하게 했던 거 아닌가요? 뭐 그랬을 아닌가? 잘못 알고 수도 있는 있죠. 근데 뭐 워낙에 IT 버블 터지고 나서 연준은 정책을 굉장히 많이 인하를 그러니까. 하고 하는 정책을 폈었고 근데 그게 99년도 막 이때 인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일본은행은 금리를 인상을 하는 과정 중에 있었고 IT 버블 터지고 나서 직후에는 이제 일본은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경기가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괜찮게 버텼기 때문에 놔뒀다가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더 상황이 나빠지면서 다 정책을 한일 월드컵이 2002년. 2년도 그때 우리나라도 경기 좋고 막 분위기 좋지 않았나? 그래도 좋았어요. 어렸을 때여서 잘 모르나? 고등학교 저 초1이었습니다. 가장 우리나라가 막 활력 있고 막 그랬던 광장에 때였죠. 빨간 옷 입고도 사람들 맞아요. 다니고 막 그랬던. 네, 그래서 두 번째 사례는 26페이지인데요. 2006년 3월, 2006년 7월인데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년 동안 양적 완화 정책을 폈어요. 뭐 자산을 매입을 해준다든지 돈을 푸는 정책을 펴가지고 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경기에 대한 전망, 물가에 대한 전망도 그림 30번, 31번 보시는 것처럼 상향 조정이 계속 됐었어요. 경제 맞아요. 좋아질 거다, 물가도 올라갈 거다라는 뷰가 우세했고요. 32번 그림 보시면은 실제로 물가 상승률도 뭐 1%채가 채 되지 않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플러스로 올라왔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였죠. 그림 33번 보시는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제 2에서 5% 정도의 상승률, 5% 이상의 상승률이 나올 거다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많아질 정도로 물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겼던 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 10월 달에는 일본은행 전망이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전망치에서 플러스로 물가에 대한 전망이 바뀌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더 이상 BOJ가 전망하고 있지 않구나. 물가가 더 올라오는구나라는 뷰가 생기면서 아, 추후에 정책이 바뀔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들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금처럼 뭔가 정책의 변화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확대 해석을 하잖아요. 똑같이 이 당시에도 했어요. 2005년도 말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2006년도 들어서서 이제 그렇게 또 준비를 하다가 2006년 1월 달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라이브 도어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엄청 유명한 사건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증권거래법을 위반을 하면서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일에는 라이브도어 쇼크라고 일본 내부에서는 부르는데 그렇게 해서 니케이가 일시적으로 되게 급락을 했던 때였대요. 그래서 이런 금융시장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시장이나 내지는 이제 정부에서는 아, 좀 정책 변화시키는 거 좀 자제해라, 좀 뒤로 미루자라고 했지만 이 당시 후쿠이 총재는 조금 매파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후쿠이 총재가 주식 시장이 좀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 때문에 통화 정책을 뭐 이렇게 조절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서 밀고 나가요. 그래서 3월 달에는 결국에는 정책을 종료를 하게 됐고 더 이상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이제 피지 않게 됐고요. 그 이후에 2006년 이제 7월이었나요? 7월이 돼서 이제 재료금리도 없애면서 금리를 인상을 나가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이때 금리를 인상했던 가장 그 주된 배경은 물가도 플러스로 올라왔고 물가에 대한 전망도 디플레가 아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출이라든지 설비 투자가 증가를 했고 개인 소비도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상황이 사실은 이제 금리를 바꿀 정도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바꿨는데 문제는 대외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이때 또 그 서프라임 곡이 터지면서 글로벌 경제도 위축이 된 거니까 사실은 일본 내부만 가지고 내부의 상황만 가지고는 정책을 바꾸는 게 당연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대외적으로 이러한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밀고 나갔다는 것이 많이 욕을 먹은 거죠. 왜냐면 이때 이제 정책을 바꾸는 걸 반대한 사람이 부동산 시장 쪽에 조금 미국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일부 위원들이. 근데 그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조금 너무 또 빠르게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닌가, 너무 졸속하게, 너무나 이르게 시기상조로 정책을 바꿨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금의 상황인데요. 지금은 올해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한 4가지 정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1페이지 첫 번째 문단인데 일단 회사채나 CP 매입 관련된 문구가 조금 바뀌었고요. 자산 매입 관련된 문구가 바뀌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물가 안정 목표랑 포워드 가이던스가 수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금융정책 운영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라는 방식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지난 7월 달에 최근 회의였죠. YCC 위원회를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두 번째, 물가 안정 목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앞서서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임금 인상이 수반되는 형태로 물가 안정 목표를 실현하겠다라는 문구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임금 인상이라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이게 정부가 BOJ에게 바라는 바도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뭐 이게 난 이 문항을 본 게 아니라 아베 때부터 일본의 문제는 결국 임금이 안 오른다는 데 있다고 봤던 거거든. 그쵸. 근데 이제 요거를 그쵸, 넣은 거지. 이제. 왜냐면 그때는 물가가 0%였으니까 임금을 뭐 1%만 올려도 뭐 1%만큼 이제 실질 임금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3.1%거든요. 근데 과거처럼 1%만 임금을 인상을 해주면 실질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물가만큼은 해라라는 게 기시다 내각이 원하는 방향성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BOJ도 받아들여가지고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지금의 금리 수준보다 낮은 수준도 용인하겠다,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거, 마이너스 금리의 폭을 더 낮추는 거, 이런 것처럼 금리를 더 낮게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도 고려를 했는데 이 문구를 삭제를 했다는 거는 앞으로 정책의 방향성은 더 완화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최소 유지 내지는 더 정상화로 나아가겠다라는 BOJ의 좀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융정책 운영 점검, 이거는 과거에 저희가 이제 일본은행에서 정책을 총괄 검증하겠다, 뭐 정책을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머지않아서 정책도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뭐 당분간 뭐 즉각적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조만간 뭐 한 내년도 초나 뭐 내년 4, 5월쯤에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YCC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내용을 바뀌었냐면 쭉 넘기셔가지고 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37페이지거든요. YCC를 도입한 거는 2016년도 9월 달에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했는데 그림을 보여주시면 될 것 네네네. 같아요. 네,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어떤 정책 방향으로 운영을 했냐면 인위적으로 금리가 0.5%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장중에 금리가 급등하거나 올라가면은 국채를 막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금리를 인위적으로 내려가지고 장 마감하면은 뭐 금리가 0.5로 될 수 있게 무조건적으로 막아놨는데 이렇게 되면 나오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요즘 글로벌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장중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은행은 계속 국채 사줘야 되잖아요. 지금도 워낙에 국채를 50% 이상 가지고 있는데 지루하신가요? 아니야, 재밌는데 피곤해서 그런 거야. 아, 그때 그걸 굳이. 네. 그래가지고 계속 사줘야 되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뭐 빨리 뭔가 해결책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국채 매입을 해주는 금리 레벨을 높여버렸습니다. 0.5가 아니라 1%로 정해가지고 금리가 1%를 뚫고 올라가면은 국채를 매입을 해주겠다. 그게 아니면은 매일매일 하는 오퍼레이션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여서 지금은 금리가 0.68, 7 이러거든요. 지금 레벨은 요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매일매일 시행하는 오퍼레이션 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정례적으로 하는 국채 매입 정도만 하고 있어가지고 이전에 봐왔던 비판을 일부 좀 해소할 수 있었던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지금까지 YC 정책의 변화인데 2016년 9월에 도입을 했고 쭉 보시면은 변동폭이 쭉쭉 확대가 된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움직임들을 보시면 되게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원래 금리가 변동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2021년도 말부터 어떤 움직임을 보였냐면 금리가 위에 붙어버려요, 상단에. 이건 뭐냐면 장중에 금리가 급등을 해서 0.25로 올라갔고 BOJ가 사줘서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금리가 글로벌하게 다 올라가고 이제 BOJ에서도 이제 YCC를 12월 달에 이제 또 변동폭 확대를 하는 정책을 하면서 아, 추가적인 정책을 바꾸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잡힌 거죠. 그러면서 수합 시장에서는 금리가 막 뚫고 올라가게 됩니다. 저게 열릴 거라고 다들 미리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전히 뭐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대는 가지고 있어요. YCC를 뭐 추가적으로 뭐 어떻게 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지금 일단은 지난 7월 달에 바꿔놓은 정책은 그래도 시장에서 욕을 많이 했던 부분, 예를 들면 너무 금리가 낮아서 일드 커브가 이상하게 그려지는 거. 10년물만 예를 들면 일드 커브가 원래 우상향 해야 되거든요. 근데 10년물이 너무 낮게 유지가 되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드 커브가 이상해졌다는 왜곡이 있었는데 금리 상승을 용인해 주니까 좀 정상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하는 오퍼레이션을 안 해줘도 되니까 국채 매입에 대한 규모 이것도 조금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어가지고 지난 7월 달에 정책 결정이 뭐 BOJ 입장에서는 지금의 정책을 조금 더 오래 하기 위한 정책 변화다라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결론적으로의 움직임은 금리가 상승했고 엔화가 일시적으로 좀 강세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정책을 정상화해 나가는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뭐 지난 그 주요 의견이라고 해서 그 의사록 같은 느낌처럼 간단하게 나오는 거 정리해 놓은 거. 항상 잘해 보니까. 네, 마지막 54페이지. 지루해하시니까 스피디하게. 지루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겠습니다. 왜 사람이 생리적으로 시간이 지금 시간에 밥 먹고 나서 점심시간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래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크게 해주시면서 말씀. 원래 크게 해. 네, 그래서 이제 금융 정책 변화를 기대하려면 뭘 봐야 되냐? 첫 번째로는 물가 전망치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거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이 빨간 자료를 썼을 때 동일하게 썼던 부분이에요. 물가 전망치를 일본은행에서 2%라는 숫자를 내기 시작하면은 이건 분명 일본은행 내부에서 정책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한 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 지난 4월 달에 2%라는 숫자가 올해 전망치에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내년도랑 내후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상단 범위가 2%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뭔가 물가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일본은행이 인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물가에 대한 변화를 인지했다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 거. 그다음에 물가에 대해서 이제 일본도 물가가 플러스인 나라, 2%의 물가 목표를 할 수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이제 일본은 내부에서는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의 정책을 걷어들여 나가는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4월 달에 진짜 이제 우에다 총재가 맡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제 회의를 주재하면서 변화가 시작이 된 건 거죠. 물론 뭐 뒷걸음치다 맞춘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변화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해제나
YCC 폐지와 같은 정책을 또 전망을 하려면 이거는 가장 큰 틀이에요. YCC랑 마이너스 금리는 일본은행의 가장 큰 틀의 금융 정책이기 때문에 물가 전망치가 특히 내년도와 내후년께 이 미디언 값이 2%로 올라와야 돼요. 지금은 숫자가 표 여기 그림 44번 보시는 것처럼 내년이 1.9%, 내후년이 1.6%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요 내년과 내후년에 대한 전망은 2%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미디언 값이 좀 언제 2%가 될 건지. 근데 중요한 거는 임금 인상이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임금 인상 결정은 춘토라고 해서 일본에서 봄철에 시작을 해서 여름철에 끝나는 노사 협의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 거는 3%대가 나왔어요. 근데 내년 거는 내년도 그때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적어도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임금 인상이 나올 건지 보려면 최소한 내년 봄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맞물리는 게 뭐냐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4월 달에 총괄 검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년이 지나는 시점이 내년 4월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이제 좀 그 뭐랄까요 그 중요한 포인트로 보는 시점이 내년 4월인 것 같아요. 내년 4월에 뭐 검증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고 춘투에 대해서도 결과가 뭐 확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시작을 해서 일부 대기업들의 임금 인상률을 알 수 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기조가 이어지는 것 정도만 확인이 되면은 전 충분히 BOJ에서 4월 달 정도부터는 더 강력하게 정책 변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전망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쭉 넘기셔가지고 57번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 4개의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를 넘겨야 되고 GDP 디플레이터가 플러스를 기록을 해야 되고 단위 노동 비용이 플러스를 기록을 해야 되고 GDP 갭도 플러스에 들어서야 된다라는 4개의 조건이 있는데 1번과 2번은 거의 달성을 했습니다. 3번과 4번은 아직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3번과 4번의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일본도 좀 벗어난 것 같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정책을 바꿀 때 반대했던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의견이 디플레 우려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럼 결국에 그런 반대 의견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 바꾸고 싶어 할 거잖아요. 이번에는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조건들이 충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기 때문에 추후에 이 지표들의 움직임들을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마이너스 금리랑 YC 정책 부작용 심화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로 만들어진 부작용이 뭐였냐면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가 되어버렸어요. 원래도 안 좋았었는데 마이너스 금리로 떨구니까 예대금리로 님이라고 하죠. 그게 안 나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도시화로가 되면서 지방은행들은 더 고객들이 이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방은행들이 탈축을 만들어낸 게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하자. 그래가지고 뭐 채권도 사고 주식도 사고 해외 채권도 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채권을 사고 주식 사니까 금리가 급등했던 요 구간 때 자산 손실이 나기 시작해요. 요즘에 그 미국 내에서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일본의 지방은행도 SVB 은행처럼 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그림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림 64번이에요. 이게 이제 일본 지방은행 99개 대상으로 이제 해본 건데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국내 채권, 해외 채권이 그 미시력 손익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심해졌어요. 주식은 플러스긴 한데 이게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었겠죠. 왼쪽 그림이 이제 글로벌 금리입니다. 한국, 미국, 독일, 호주, 이탈리아 다 올랐어요. 다 올랐기 때문에 해외 채권 당연히 가격 떨어졌겠죠. 국내 채권도 일본은행이 물론 YCC를 하고 있지만 금리가 전반적으로 시프트가 된 측면이 있어요. 타겟하는 것 제외하고. 그럼 결국에 국내 채권도 손실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책이 뭔가 이제 뭐 일본이 바꾸진 않더라도 외국에서 바꾸고 있기 때문에 또 손실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비단 이게 지금 이제 일부 언론사에서 지적한 문제긴 합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금융청 사람은 아직 뭐 일본 지방은행이 SVB처럼 위험해지진 않아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로서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이 리스크가 심화된다라고 하면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정책을 바꾸는 게 꺼려지겠죠. 추가적으로 정책 바꾸면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손실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어떻게 발전되는지가 되게 그래도 포인트 갖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61페이지 보시면은 채권시장 기능도라고 해서 채권시장이 이제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 지표인데 서베이 지표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개선이 조금 되긴 했지만 여전히 기능이 낮다의 구간에 있습니다. 그림 66번 보시면요.
이게 추가적으로 악화가 된다라고 하면 BOJ가 정책을 바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정책으로 기능도가 떨어지게끔 만든 건 거죠. 왜냐면은 인위적으로 금리 모조하게 왔고 유동성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추가적으로 다시금 반락을 한다라고 하면 BOJ 정책을 더 빠른 시점으로 이른 시점에 바뀌게끔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정책을 막 빨리 안 바꿀 수 있다라는 거여서 요 기능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작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또 포인트다인 거고요.